네, 월드컵 시즌입니다. 역시 뭐 월드컵은 월드컵입니다. 네, 정말 재밌게 보게 하고 손에 땀을 쥐는 경기도 있고요. 역시 뭐 대한민국 대표팀 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카타르 월드컵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한 이야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정치평론가신데요. 문희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장면 개막식. 네. 우리 문 선생님 개막식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재밌게 봤었어요. 우리 또 정국이 나와서 BTS 정국. 네, 예. 아주 뭐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저도 그 장면만 봤거든요. 정국이 나오는 그러셨어요. 노래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보셨군요. 네. 네, 대한민국은 전국 보유국이죠. 하여튼 그런데 자, BBC가 개막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영국 공영 방송이죠. BBC가 이 월드컵 개막식 TV 생중계를 한 2분 정도만 내보내고 끊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원래. 네. 근데 아마도 그 편성표에 넣어놨지만 의도적인 것 같아요. 끊고 나서 이제 카타르의 어떤 그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비판 방송을 내보냈는데 물론 유튜브라든지 또는 VOD 서비스를 통해서는 개막식을 다 생중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비판 보도가 상당히 영국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럽 카타르에 대한 비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유럽 내에서 사실 다른 나라들도 그 카타르의 어떤 노동 인권이라든지 또는 성소수자 탄압과 관련된 문제와 그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BBC만이 그런 식으로 그 생중계를 갑자기 끊는 방식으로 좀 항의의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럼 원래 정해진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송 편성이라는 게 갑자기 끊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자,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노동자들 문제, 또 하나는 성소수자 문제. 노동자부터 가시죠.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 2010년 말에 카타르가 이제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이 되거든요. 네. 자, 카타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이란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뭐 경기장과 그리고 숙박 시설 그리고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 건설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카타르라는 나라의 자국민은 순수 자국민은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인구는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29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머지 250만 명 정도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시아 쪽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국민이 아닌가요? 아니면 국민이 됐나요? 아니요. 국민으로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 신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야말로 이주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카타르라는 나라가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다. 왜냐하면은 인구 대비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생산량이 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다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세금도 없고 오히려 기본소득처럼 국민들한테 얼마씩 돈 주고 그렇습니다. 사우디처럼. 그런데 그걸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카타르죠. 예. 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나요? 예, 일은 다 이주 노동자들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의 수가 그렇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그 건설 붐이 일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 사망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2020년에 그 영국의 가디언지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6,751명이 사망을 했다. 2020년에. 네.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좀 더 늘었겠네요. 그렇죠. 6,751명이 사망했다. 51명. 근데 국제 앰네스티는 또 보고서에서 아니다. 지난 10년간 15,0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걸까 사실 궁금하잖아요. 카타르 정부는 3명 사망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죠. 국제 엠네스티는 15,000명 이상. 넘었다. 그다음에 가디언에서 조사했던 건 뭐 6,7,000명, 6,551명. 그런데 카타르 정부는 공식적으로 3명 사망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그렇죠. 자, 이 사이에 어디에 진실이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네요. 그럼 엠네스티는 왜 15,00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카타르 정부의 공식 발표에 근거를 한 건데요. 지난 10년간 카타르에 온 이주 노동자들이 15,0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이걸 카타르에서는 다 자연사로 분류를 한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카타르를 갔는데 카타르 가자마자 그냥 자연히 돌아가시게 됐다. 네. 결코 믿을 수 없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엠네스티가 이거는 사실 자연사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자연사도 몇 분은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보통 이주 노동자로 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남성들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망 진단서를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사망 진단서에 제대로 다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가족들이 볼 때는 뜬금없이 일하러 갔는데 이유 없는, 그러니까 원인 불명으로 사망을 한 거고 카타르 정부에서는 몰라 자연사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고약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최소로 잡더라도 6,751명이 사망을 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네. 자,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노동 인권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가 월드컵. 사실 스포츠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평화를 뭐 지향을 하고 세계인들의 어떤 단합된 모습, 화합 뭐 이런 거를 그 슬로건으로 내거는 게 스포츠 경기인데 노동 인권을 이렇게 경시하는 나라가 월드컵을 치러서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SPC 그때 제빵사 한번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때도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파리바게트 뭐 불매운동 아직도 했죠. 하고 있는데 한 번 돌아가신 거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명은 아닐 것 같고 6,000명이든 7,000명이든 또는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면 월드컵을 자체로 즐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는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일에 독일의 축구 경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축구 팬들이 월드컵 보이콧을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카타르 월드컵을 전체 그 경기 시간으로 따지면 5,700 뭐 몇 시간 몇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 경기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사망한 노동자는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사망자가 뭐 정확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노동 현실이 어떠냐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실사를 들어간 거예요. 봤더니 카타르라는 곳이 굉장히 더운 곳이잖아요. 50도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어떤 냉방장치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10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실사에서 드러난 거죠. 야, 그러면 이거는 카타르가 뭐 인권 후진국으로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사실은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게 한 세계 축구 연맹 피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피파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 피파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 팬들이나 유럽의 국가들 또 유럽의 축구 협회 10곳이 이제 이 월드컵과 관련된 반대 성명을 좀 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피파가 우리 월드컵 기간에는 축구에만 좀 집중합시다. 라는 서한을 그 각 국가에 보내요. 본선에 진출한 국가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인권 문제가 사실 2020년에 가디언지로 빵 터지면서 그 당시 이제 피파가 약속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을 하고 분명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축구협회가 피파 측에 너네 약속한 거 지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피파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지금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카타르에 와서 새로운 취업 기회를 얻은 거고 일자리를 얻은 거다. 고국에서 물론 그래요. 그러나 죽으려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각이 카타르라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편견으로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지난 3,000년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성을 안 하면서 왜 카타르에 대해서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비판을 더 키웠죠. 근데 이건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유럽 국가들이 사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지역이 다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인권 후진국이 된 거는 영국의 책임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많이 수탈했고 그런 것은 뭐 아주 옛날의 일인 것처럼 아무 언급도 안 하면서 제국주의였던 나라들이 그렇죠. 지금 제국주의 피식민지였던 나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짐짓 모른 체 하면서 이렇게 점잖은 척 얘기하는 것도 되게 위선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피파 회장의 얘기는 책임 있는 분의 얘기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오히려 이게 지금 더 분노를 네. 키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명백한 이게 무슬림 국가에 대한 이중잣대고 편견이다. 그러니까 서구 언론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그러려면 문화적 코드의 차이지 사람이 이렇게 수천 단위 또는 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 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얘기를 하고 이슬람의 있죠. 가르침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카타르의 로컬 문화고 어쩌고 이런 식의 로컬 얘기를 해요. 문화가 그렇게 사람 죽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글로벌 인권의 담론의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카타르에 너네가 내정 간섭을 하는 거고 문화 간섭을 하는 거야라는 식의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타르 국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월드컵을 치른 어떤 국가도 이런 식의 캠페인에 직면해 본 적이 없다. 우리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고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의미심장하게 본 대목이 네. 이란 선수들이 국가를 안 부르는 거 아주 인상 깊었는데 네. 야 저기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권 이슈가 있을 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애국가를 안 부르는 거를 상상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란이 지금 지난 9월부터 히잡 그 반대 시위가 네네.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종교 경찰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쓰는 히잡이 머리카락을 다 가려야 되는데 이제 여성들에게 히잡은 또 무슬림 여성들에게 히잡은 약간의 패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쓰다가 종교 경찰한테 잡혔는데 3일 만에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것과 관련해가 도대체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해달라는 시위가 벌어졌고 그게 결국은 지금의 이란의 신정체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이 체제에 대한 반대 시위로 확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란의 축구 대표팀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시위에 연대한다라는 의미로 국가를 안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란 국영 TV에서는 그 장면을 내보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그 화면을 돌린다거나 또는 갑자기 송출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하여튼 뭐 엄청난 것 같아요.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냥 무슬림이다 해가지고 가볍게 보기만 했는데 이란 축구 선수들 전체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면에서 좀 새로워 보였고요. 저는 이런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비난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뭐 월드컵 이미 시작됐는데 네. 굳이 월드컵을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기자들이 항상 카타르 도하에서 누굽니다라는 네임 사인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네네네. 뭐 아시안 게임 같은 거 맞아요. 카타르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독 카타르가 스포츠 경기를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게 카타르의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생존 전략 중에 하나예요. 카타르는 그래요? 이슬람 국가지만 다른 이슬람 국가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조금 겉으로 볼 때 온건하고 약간 오픈된 국가를 지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은 전제군주국이거든요. 상당히 억압적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들하고 차별화시켜가지고 굉장히 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썼는데 그중에 하나가 해외에 카타르의 존재 의미를 많이 알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중에 하나가 그런 세계 스포츠 경기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알리는 것 쪽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타겟팅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월드컵까지 온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사실 저는 뭐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하여튼 어느 분들에게나 자꾸 물어보고 싶고 여쭤보고 네. 싶은데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네, 한번 좀 훑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외신 보도들이 사실 처음에는요, 우리나라 보도를 인용하는 보도들이 주로 나왔다가 네.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생각보다 빨리 취재 인력들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직접 취재 보도들을 상당히 많이 내놨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매체들이요?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네. CNN도 그렇고 뭐 뉴욕 타임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사 기자들이 직접 와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 그리고 피해자들, 목격자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까지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런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특파원이 있는데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인력을 보강해서 그렇죠. 본사에서 기자가 나왔다는 거죠. 아니요, 아시아 담당 기자들이 직접 네네. 투입이 된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뭐 홍콩에 있거나 이런 기자들이 와서 있다가 바로 뛰어 들어온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달랐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창 몇 명이 죽었고 거기서 목격자들이 얼마나 끔찍했고 이런 쌍따옴표 저널리즘에 치중하고 있는 동안 외신은 생각보다 빨리 왜 이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그 심층 취재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 언론도 원인 분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외신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어요. 속도가. 네, 상당히 빨랐고 심지어 외신들은 처음에는 우리 그 기사를 인용 보도했지만 개수 자체는 뭐 우리 기사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외신에서는 바로 그 전문가들 인터뷰, 왜 이태원 참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참사였는데 막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정부가 해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보도를 계속 흡수를 하면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까지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2014년에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사망한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나온 게 이제 피해자들과 관련된 개개인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태원의 삶의 근거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외신 보도가 피해자들을 직접 다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을 만나거나 거기 현장에 있었던 분들, 생존자나 네.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네. 그거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태도인 것 같고, 우리 땅에서 벌어진 우리 문제인데 우리보다 좀 더 진지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지 했냐면 네. 우리 보도가 생각보다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상하다, 외신을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혹시 우리 언론을 못 믿어해서 외신하고만 인터뷰를 하시는 건가라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언론에서는 한동안 그 부분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는데 외신은 일찌감치 그 얘기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목격자들이 A.C, B.C, C.C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똑같은 목격자인데 외신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 차이점도 저는 굉장히 근데 그거는 틀렸어요. 당사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오창익이에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근데 한국 언론에 그거를 안 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차이는 언론의 차이네요. 그렇죠.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이태원 않았습니다. 참사에 대해서 훨씬 더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취재할 수 있었던 건 한국 언론이잖아요. 인력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말도 잘 통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심층적이고 다방면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큰 틀에서 좀 울림이 있는 기사들은 외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문희정 평론가가 인용한 언론사들은 주로 미국 언론사였는데 CNN, 워싱턴 포스트, 미국 언론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네. 일본 언론 BBC, 예, 가디언 이런 데서도 예. 그리고 이제 외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프리랜서 외신 기자들의 기사도 인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받기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돌이켜 생각해 볼 게 많은 걸 오늘 또 느끼게 됩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